아저씨, 군밤 하나만 사주세요, 제발요. 저희 이거 못 팔면 집에 못 가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룹을 이끄는 민혁은 꽉 막힌 도로에서 군밤을 파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죠. 아이들이 불쌍해서 창문을 내린 순간 민혁은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군밤을 팔던 4명의 아이들을 본 순간 민혁은 왜 오열하고 말았을까요?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너무 똑같은 남자아이와 5년 전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전처와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 과연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금요일 오후 서울 외곽의 사거리는 퇴근 차량들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거센 눈발이 쉴 새 없이 전면 유리를 때렸고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여도 시야는 좀처럼 트이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세단의 운전석에 앉은 강민혁은 핸들을 꽉 쥔 채 앞을 노려보았습니다. 1시간째 꼼짝을 못하는군. 민혁은 낮게 중얼거리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반. 경기도 외곽의 장례식장까지는 아직 한참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25살부터 10년을 함께한 운전기사의 아버지가 어젯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혁은 비서진을 물리고 직접 차를 몰기로 했습니다. 그때 정체된 차들 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낡은 패딩을 걸친 아이들이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4명이 군밤 봉지와 뻥튀기를 들고 위태롭게 도로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군밤 사세요. 뻥튀기 사세요. 민혁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날씨에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아이들은 운전자들의 창문을 두드리며 군밤을 사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손을 내저었습니다. 똑똑똑. 민혁의 차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창문 너머로 조그만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얼어붙은 남자아이였습니다.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아저씨, 제발 군밤 하나만 사주세요. 따뜻해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은 대답하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짙은 눈썹, 또렷한 쌍꺼풀, 굳게 담은 입술. 30년 전 민혁의 유년 시절 사진 속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뭐지? 너는?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놀라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아이 옆으로 여자아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오빠, 나도 말할래. 아저씨, 제발 군밤 하나만 사주세요. 저희 이거 못 팔면 집에 못 가요. 네. 여자아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민혁의 시선이 여자아이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동그란 입술, 짙은 눈썹, 살짝 올라간 눈꼬리. 5년 전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 이혼하게 된 아내 지수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민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야? 민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요? 어른이 물으면 대답해. 이름. 민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남자아이는 움찔했지만 곧 입을 열었습니다. 태양이요. 이태양. 이름이 태양이라고? 네. 엄마가 그렇게 지어줬어요.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시절 지수와 아이를 낳으면 태양이라고 짓자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애들은? 저기 있는 애들도 너희 형제야? 네. 동생들이요. 별이, 달이, 찬이. 민혁은 급하게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발이 민혁의 코트를 적셨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뻥튀기를 들고 서 있던 아이들 셋이 태양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남자의 등장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민혁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세 아이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모두 민혁과 지수의 모습을 어딘가에 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홀리듯 아이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 이름이 뭐야? 막내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없어요. 죽었는데. 민혁은 놀랐지만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름을 물은 거야. 엄마 이름. 이지수요. 외삼촌이 그랬어요. 민혁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전 쫓아냈던 아내 지수. 그 지수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건가? 그것도 넷이나. 외삼촌? 외삼촌이랑 같이 사는 거야? 태양이가 동생들 앞을 가로막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군밤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태양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군밤은 됐고 이거 받아. 그리고 내 차에 타. 네. 싫어요. 모르는 사람 차 타면 안 돼요. 태양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따뜻한 데서 밥 먹자. 저기 편의점 보이지? 거기서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막내 찬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호빵도요? 그래. 호빵도. 별이가 태양이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태양이는 동생들을 번갈아 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우리한테 이상한 행동하면 소리 지를 거예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가죽 시트에 앉은 아이들의 낡은 패딩에서 눅눅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민혁은 핸들을 돌려 갓길로 차를 빼냈습니다. 장례식장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인근 편의점에 도착한 민혁은 아이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먹고 싶은 거 골라. 민혁이 말하자마자 아이들은 진열대로 달려갔습니다. 찬이는 호빵을, 별이는 우유를, 다리는 삼각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태양이만 제자리에 서서 민혁을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안 먹어? 동생들 먼저요. 민혁은 태양이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6살짜리가 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먹어. 내가 살 테니까. 민혁은 진열대에서 호빵과 우유, 빵 몇 개를 더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구석 테이블에 앉은 아이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의 해진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등에는 터진 상처가 여기저기 나 있었습니다. 태양아. 민혁이 불렀습니다. 태양이가 호빵을 씹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 몇 살이야? 6살이요. 다 같이. 쌍둥이야? 네. 네 쌍둥이요. 민혁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5년 전. 지수를 쫓아낸 게 5년 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6살이라면 외삼촌 집이 어디야? 데려다 줄게. 태양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별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멀어요. 버스 타고 한참 가야 해요. 괜찮아. 차로 데려다 줄 테니까 주소 알려줘.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태양이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주소는 몰라요. 근데 가는 길은 알아요.
민혁은 아이들을 다시 차에 태웠습니다. 태양이가 알려주는 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고층 빌딩 대신 낡은 건물들이 나타났고 가로등도 드문드문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왼쪽이요. 태양이가 말했습니다. 민혁은 좁은 골목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재개발 구역이라고 적힌 낡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민혁은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벽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고 지붕에는 비닐이 덮여 있었습니다. 폐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살아? 민혁이 물었습니다. 태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쪽이요. 아이들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민혁은 진흙탕이 된 길을 따라 아이들 뒤를 쫓았습니다. 구두가 진창에 빠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허름한 판잣집 앞에서 아이들이 멈췄습니다. 민혁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세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야? 시끄러워.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은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로 문을 걷어찼습니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습니다. 단칸방 안에는 술병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구석에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뭐야, 이 새끼는?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혁은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수의 남동생 이진우였습니다. 너 진우 맞지? 민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민혁을 알아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민혁? 내가 왜 여기 있어?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이 애들이 왜 여기 있는 거지? 민혁이 뒤에 서 있는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진우의 눈이 아이들에게 향했습니다. 야, 너희들. 벌써 왔어? 돈 얼마나 벌었어? 진우가 아이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양이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민혁이 편의점에서 쥐어준 돈이었습니다. 진우가 돈을 낚아챘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 왜 벌써 돌아왔어? 해도 안 줬잖아. 진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진우가 구석에 있던 낡은 냄비를 집어들어 아이들 쪽으로 던졌습니다. 쨍! 냄비가 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찬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혁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단숨에 진우에게 다가가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자식이. 민혁이 진우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진우의 등이 벽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놓으라고. 지수는 어디 있어? 지수가 어디 있냐고. 민혁이 진우의 멱살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지수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 뭔 소리야? 죽었어. 5년 전에. 민혁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 귀 안 들려? 죽었다고. 저 애들 낳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원래 몸도 안 좋았고. 진우가 민혁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5년 전이야. 이혼하고 바로 애를 낳았는데 내 쌍둥이였어. 출산하다가 과다출혈에 지병까지 겹쳐서 그냥 갔어. 민혁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수가 임신 중이었다고?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말을 해? 내 엄마가 뭘 했는지 알아? 진우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홍 여사 말이야. 그 여자가 가짜 내연남을 만들어서 지수를 쫓아냈어. 지수가 바람 피웠다고? 개소리야. 다 조작이었어. 뭐?
지수는 내 애를 임신한 채로 쫓겨났어. 죽을 때까지 그 애들 숨기면서 키웠고 내 엄마한테 들키면 애들까지 죽을까봐. 민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수가 우는 얼굴로 자신에게 매달리던 모습, 자신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사진과 증거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야. 증거가 있었어. 사진도, 녹화 영상도 전부 조작이라니까. 지수가 일기장에 다 적어놨어. 홍 여사 비서가 가짜 남자를 섭외하고 사진 찍고 내한테 보여줬다고. 민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서 내 아이가 서로를 껴안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핏줄, 지수가 목숨 바쳐 지킨 아이들. 민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시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일기장 어디 있어? 저기 상자 안에 있을걸? 지수 유품이야. 민혁은 방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해진 옷가지들 사이로 빛바랜 일기장이 보였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애들 데리고 갈 거야. 민혁이 말했습니다.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 골칫덩이들 데려가면 나도 좋지.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저씨랑 같이 가자. 따뜻한 데서 자게 해줄게. 태양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야. 너희 엄마, 이지수 알지? 아저씨가 너희 엄마의 남편이었어.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민혁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야. 찬이가 민혁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진짜 아빠? 엄마가 말한 아빠?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아빠는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래요. 언젠가 꼭 데리러 올 거래요. 민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 데리러 왔어. 늦어서 미안해. 민혁은 찬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조심스럽게 민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혁은 내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방바닥에 흩어진 아이들의 남루한 짐가지를 챙겼습니다. 지수의 일기장과 함께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진우, 민혁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뭐? 법대로 할 거야. 아동학대, 착취, 전부. 각오해.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뭘 어쨌다고. 민혁은 대답하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이들의 얇은 패딩으로는 막을 수 없는 추위였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막내 찬이에게 둘러주었습니다. 차까지 서둘러 걸었습니다. 세단의 뒷좌석에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민혁은 핸들을 잡고 잠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았습니다. 네 아이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눈 덮인 도로를 달렸습니다. 민혁의 저택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철옹성 같은 대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민혁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 명씩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민혁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차가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의 대저택 거실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내 아이가 커다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찬이가 수프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수프야. 먹어봐. 맛있어. 민혁이 찬이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찬이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숟가락이 너무 무거워요. 민혁은 찬이의 작은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감싸며 쥐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잡는 거야. 천천히 먹어. 별이가 수프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맛있어. 태양이는 여전히 숟가락을 들지 않고 민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안 먹어? 민혁이 물었습니다. 태양이가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진짜 아빠 맞아요? 맞아. 증거 있어요? 민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6살짜리가 증거를 요구하다니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겪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오늘 증거 만들어줄게. 피 검사하면 알 수 있어. 피 검사요? 응. 아프지 않아. 조금만 참으면 돼. 태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숟가락을 들어 수프를 떴습니다. 민혁은 거실 한쪽에 서 있는 가사 도우미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 씻기고 옷 갈아입혀. 새 옷은 당장 사람 보내서 구해와. 그리고 건강 상태 꼼꼼히 체크해. 네, 회장님. 가사 도우미가 대답했습니다. 민혁은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 변호사, 지금 바로 우리 집으로 와. 급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다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주치의 선생님, 오늘 오전 중으로 저택에 와주세요. 아이들 4명 건강검진이랑 친자 확인 검사 필요합니다. 민혁이 전화를 마치자 다리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화장실 어디예요? 아빠라고 불러. 네. 아저씨 말고 아빠. 다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빠. 화장실 어디예요? 민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기 복도 끝이야. 같이 가줄까? 아니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다리가 종종걸음으로 복도를 향해 갔습니다. 민혁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 뒤 저택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개인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도착했고 주치의는 의료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임시 검진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회장님,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해 아이들과 회장님 혈액이 필요합니다.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민혁은 소매를 걷었습니다. 나부터 해. 주사 바늘이 민혁의 팔에 꽂혔습니다. 빨간 피가 튜브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찬이가 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서워. 괜찮아. 아빠도 했잖아. 별이가 찬이를 달랬습니다. 태양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나부터 할게요. 주치의가 태양이의 팔에 소독솜을 문질렀습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가자 태양이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민혁이 태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양이가 고개를 돌렸지만 귀끝이 빨개진 것을 민혁은 보았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차례로 검사를 마쳤습니다. 찬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민혁이 손을 잡아주자 금세 그쳤습니다. 결과는 얼마나 걸려? 민혁이 주치의에게 물었습니다. 급행으로 의뢰하면 이틀 내로 나옵니다. 하루 안에 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주치의가 혈액 샘플을 챙겨나갔습니다. 변호사가 민혁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민혁은 변호사를 서재로 데리고 갔습니다. 문을 닫고 지수의 일기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5년 전에 이혼한 전처 기억하지? 이지수 씨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 여자가 죽었어. 5년 전에 아이를 낳다가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애들이 내 아이들이야. 내 쌍둥이. 지수가 나한테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쫓겨났고 출산하다가 죽었어.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혁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거 봐. 지수가 쓴 일기야. 5년 전 이혼이 전부 조작이었어. 어머니가 꾸민 일이야. 변호사가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입니다. 문서 위조, 명예훼손, 증거 조작까지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 그래서 불렀어. 모든 법적 준비를 해도 친자 확인 나오면 바로 움직일 거야. 회장님, 홍 여사께서 아시면 알겠지. 곧 알게 될 거야. 민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혁이 어디 있어?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홍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혁은 서재를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홍 여사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모피 코트를 걸친 홍 여사의 눈이 소파에 앉은 아이들에게 향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것들이 대체 뭐야? 홍 여사가 아이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움찔하며 서로에게 몸을 붙였습니다. 어머니, 민혁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홍 여사가 민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애들을 데려온 거야. 당장 내보내. 근본 모르긴요.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뭐? 홍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민혁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지수 아이들이에요. 제 아이들이고요. 홍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추슬렀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그년이 낳은 애가 내 자식일 리가 없어. 그년이 바람 피운 남자 자식이겠지. 바람 안 피웠어. 어머니가 조작한 거잖아. 민혁이 일기장을 홍 여사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습니다. 거기 다 적혀 있어. 어머니 비서가 가짜 내연남을 섭외한 것, 사진 찍은 것, 나한테 보여준 것. 전부. 홍 여사가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이딴 쓰레기 같은 걸 믿는 거야? 그년이 죽기 전에 지어낸 거짓말이야. 지수는 죽었어. 내 아이 넷을 낳다가 죽었다고. 어머니가 쫓아낸 그날 지수는 임신 중이었어. 홍 여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죽은 년이 낳은 애들을 왜 여기 데려와. 우리 집안에 그런 피가 섞이면 안 돼. 민혁의 턱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런 피? 내 피가 섞인 아이들이야. 어머니 손주라고. 손주는 무슨. 저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돼. 그룹 주가가 폭락해. 내 자리도 위험해진다고. 홍 여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소파 뒤로 숨었습니다. 찬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것 봐. 저런 울보들을 어디 내놓겠어. 당장 왔던 대로 돌려보내. 홍 여사가 아이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혁이 어머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 발짝도 더 가지 마. 비켜. 안 비켜. 홍 여사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퍽! 민혁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혁의 뺨에 붉은 자국이 떠올랐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때려도 소용없어. 아이들 안 보내. 홍 여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이 미친놈이. 그래,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 나도 가만 안 있어.
이사회 소집할 거야. 도덕적 결함이 있는 대표는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해. 민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홍 여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 애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넌 끝이야. 숨겨진 혼외자? 언론이 어떻게 쓸 것 같아? 재벌가의 추문, 불륜의 증거. 넌 끝장나는 거야. 혼외자 아니야. 내 적법한 자식들이야. 적법? 적법하다고? 저 애들 엄마가 불륜녀로 쫓겨난 거 온 세상이 알아. 그 자식들이 내 애라고 밝히는 순간 내가 불륜남이 되는 거야.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알아? 민혁이 서류를 꺼내 홍 여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 계열사 간 부당거래 정황. 어젯밤에 기획조정실 돌렸어. 이거 다 나왔어. 홍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네, 내가 감히. 나한테 손주 얘기하기 전에 어머니 뒤나 깨끗이 해. 이 서류 세상에 나가면 어머니도 끝이야. 홍 여사가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민혁이 손을 피했습니다. 사본이야. 원본은 안전한 데 있어. 홍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없이 민혁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야, 민혁아. 받아들이지. 홍 여사가 돌아섰습니다. 모피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기나.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혁이 소파 뒤로 돌아갔습니다. 내 아이가 서로를 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태양이가 동생들을 감싸며 민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예요? 내 어머니야. 너희 할머니고. 할머니가 왜 우리 보고 소리 질러요? 민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양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미안해. 무서웠지? 태양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무서웠어요. 외삼촌이 더 무서워요. 민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씩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너희한테 소리 못 질러. 아빠가 지켜줄 테니까. 찬이가 민혁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아빠, 우리 안 쫓겨나는 거죠? 안 쫓겨나. 여기가 너희 집이야. 영원히. 별이가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손 따뜻해요. 민혁은 아이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갑던 손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민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뉴스? 인터넷에 기사가 떴습니다. 재벌 3세에 숨겨진 혼외자라는 제목으로 아이들 사진까지 유출됐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흘렸어? 확인 중입니다만 아이들의 외삼촌으로 추정됩니다. 진우. 그 자식이 홍 여사의 사주를 받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기자들 막아. 집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해. 이미 늦었습니다. 정문 앞에 취재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민혁은 전화를 끊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대문 앞에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우글거렸습니다.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아빠. 뒤에서 별이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거실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터지는 플래시에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찬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워. 저 사람들 뭐야? 다리가 커튼 뒤로 숨으며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 집에 저렇게 많이 와? 민혁이 달려가 아이들을 창문에서 떼어놓았습니다. 커튼을 세게 잡아당겨 닫았습니다.
괜찮아. 저 사람들 못 들어와. 아빠가 막을 테니까. 태양이가 민혁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작은 얼굴에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군밤 안 팔아서 그래요? 우리 때문에 아빠 곤란한 거예요? 민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태양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근데 저 사람들 우리 사진 찍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도 너희 잘못 아니야. 나쁜 건 저 사람들이야. 알겠지? 태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혁은 내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란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아이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친자 확인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민혁은 서재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99.9%. 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내 아이들이다. 진짜 내 아이들이야. 민혁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 결과 나왔어. 99.9% 일치야. 공증받고 혼인 무효 소송이랑 친생자 인지 청구 동시에 진행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 종이 뭐예요? 별이가 물었습니다. 민혁은 서류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너희가 아빠 아이라는 증거야. 증거? 응. 이제 누구도 아니라고 못해. 너희는 아빠 아이야. 법적으로도. 태양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진짜 아빠 아이 맞아요? 맞아. 진짜야. 찬이가 민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빠, 나 진짜 아빠 아들이야. 그래. 넌 아빠 아들이야. 평생. 민혁은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서재에서 홀로 지수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손때 묻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눈을 닮아 다행이다. 언젠가 아빠가 이 아이들을 찾아주길. 민혁 씨, 부디 행복하세요.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널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민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은 채 밤이 깊어가도록 서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오후 민혁의 저택 현관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짧은 단발머리에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막아서자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강민혁 회장님 만나러 왔어요. 지수 사촌 언니 한소희예요. 민혁은 서재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수의 사촌 언니. 분명 해외에 있다고 들었는데. 민혁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소희가 민혁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장님, 저 기억하세요? 결혼식 때 한 번 뵀었는데. 기억해요. 들어오세요. 민혁이 경호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소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소희가 가방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지수가 저한테 맡겼던 거예요. 은행 금고 열쇠예요. 민혁이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열쇠였지만 묵직했습니다. 금고에 뭐가 있는데요? 저도 몰라요. 지수가 죽기 전에 전화로 말했어요. 언니, 이 열쇠 꼭 보관해.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그때 독일에 있었어요. 회사에서 파견 나가 있었거든요. 지수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바로 오려고 했는데 진우가 장례 끝났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소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나쁜 놈. 지수 죽고 나서 아이들 데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연락도 안 받고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주소도 몰랐어요. 민혁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뉴스에서 회장님 기사 봤어요. 아이들 사진도 나왔고 그래서 급하게 입국했어요. 소희가 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지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일기장에서 어느 정도 봤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소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수가 임신 중에 습격당했어요. 뭐라고요? 민혁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습격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수가 임신 7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밤에 집에 괴한들이 들이닥쳤대요. 지수를 밀치고 배를 걷어차고 소희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조산했어요. 애들이 7개월 만에 나왔어요. 미숙아로. 그리고 지수는 그때부터 몸이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민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알아요? 지수가 말했어요. 홍 여사 사람들이라고. 검은 옷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와서 경고하고 갔대요. 애 지우고 조용히 살든가 아니면 다음엔 애까지 죽인다고. 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거기까지. 지수는 그래도 아이들을 포기 못했어요. 조산하고 나서 몸이 점점 안 좋아졌는데도 아이들 키우느라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돈도 없었고. 소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올 때마다 괜찮다고만 했어요. 도움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괜찮다고. 애들 아빠한테 패 끼치기 싫다고. 민혁은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쿵.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회장님. 소희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지수를 죽인 거야.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은 몰랐잖아요. 몰랐으면 뭐해. 믿지 않았어. 지수가 우는 얼굴로 매달렸을 때 손을 뿌리쳤어. 내가.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여자를 끝내야 해. 어머니를 끝내야 해. 소희가 민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금고에 가보세요. 지수가 뭔가 남겨놨을 거예요. 제발.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소희와 함께 은행을 찾았습니다. 금고 열쇠를 들고 지하 금고실로 내려갔습니다. 직원이 금고를 열어주었습니다. 민혁이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혁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계약서 원본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민혁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소희가 옆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슨 서류예요? 어머니가 그룹 비자금을 세탁하려고 지수 친정 명의를 도용한 계약서야. 지수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다 들어가 있어. 서명까지. 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면 어머니를 구속시킬 수 있어. 사문서 위조의 횡령까지. 완벽한 증거야. 소희가 민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수가 이걸 위해 목숨 걸고 버틴 거예요. 제발 지수 원수 갚아주세요. 민혁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반드시. 저택으로 돌아온 민혁은 소희를 아이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이 소희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은 너희 엄마 사촌 언니야. 소희 이모라고 불러. 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엄마 언니예요? 소희가 무릎을 꿇고
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응, 너희 엄마랑 어릴 때 많이 놀았어. 엄마 어렸을 때 얼굴이 별이랑 똑같았어. 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요? 응, 진짜야. 소희가 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소혜 씨,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당분간 아이들 곁에 있어줄 수 있어요? 제가 바깥일 처리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지수 아이들인데 제가 목숨 걸고 지킬게요. 민혁은 서재로 들어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금고에서 결정적인 증거 찾았어. 내일 검찰에 제출할 준비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급한 소식입니다. 뭔데? 홍 여사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회장님 개인 계좌가 전부 동결됐습니다. 뭐? 그리고 저택 압류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내일 집달관이 옵니다.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말로 집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저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빨간 딱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소희가 소리쳤습니다. 집달관 중 한 명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재산 압류입니다. 채무 불이행? 말도 안 돼. 집달관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테이블에도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찬이가 자신의 장난감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집달관이 그 장난감에 딱지를 붙이려 하자 찬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거 내 거야. 꼬마야, 비켜봐. 싫어. 찬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양이가 달려와 찬이를 감쌌습니다. 동생한테 손대지 마세요. 별이와 다리도 태양이 뒤에 숨었습니다. 네 아이가 서로를 껴안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민혁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실 상황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집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회장님. 그 명령 누가 냈는지 알아? 무효야.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이의 제기할 테니까 오늘은 돌아가.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집달관들이 계속 딱지를 붙였습니다. 찬이가 민혁에게 달려와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무서워. 저 사람들 왜 우리 물건 가져가? 다리도 민혁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나 여기서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민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해결할 테니까. 무서워하지 마.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밀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아이들 납치 혐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아이들의 외삼촌이 회장님이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납치 혐의? 진우가 또 무슨 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데려온 것뿐입니다. 하지만 외삼촌 측은 폭행까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기자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플래시가 눈을 찔렀습니다. 소희가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들한테 카메라 들이대지 마세요.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막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태양이가 민혁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수의 유품이었습니다. 태양이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홍 여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야, 내가 그 애를 낳으면 끝이야. 그 애도 죽고 너도 죽어.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녹음기로 돌렸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작되었습니다. 홍 여사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민혁이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 애는 내 편이야. 넌 불륜녀로 낙인 찍혀서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조용히 사라져.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카메라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게 홍 여사 목소리 맞아? 설마 진짜? 대박, 이거 완전 특종이야. 태양이가 녹음기를 들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작은 몸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바람 안 피웠어요. 저 할머니가 거짓말한 거예요. 엄마가 녹음해놨어요. 민혁은 태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6살짜리가 이런 용기를 내다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정문 밖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비켜, 다 비켜. 홍 여사가 경호원들을 밀치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 녹음기 꺼. 홍 여사가 태양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아이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민혁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대지 마. 민혁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홍 여사가 민혁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나, 이 배은망덕한 놈아.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카메라가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홍 여사의 일그러진 얼굴, 손자를 때리려던 손, 아들과 몸싸움하는 모습까지. 저거 다 찍어.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어. 기자들이 흥분했습니다. 홍 여사가 그제야 카메라를 의식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혁이 경호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데리고 나가. 그리고 경찰 불러. 아동폭행 미수로 고소할 거야. 네. 회장님, 그건 시키는 대로 해. 경호원들이 홍 여사를 둘러쌌습니다. 홍 여사가 발버둥 쳤습니다. 나, 이것들이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홍 여사가 끌려나갔습니다. 기자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민혁은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네 아이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찬이가 갑자기 코피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찬아, 찬아. 민혁이 찬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찬이의 눈이 풀렸습니다.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안 돼. 찬아. 소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 민혁은 찬이를 안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기자들 사이를 뚫고 차로 달렸습니다. 찬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찬아, 눈 떠. 아빠야. 눈 뜨라고. 민혁의 절규가 눈 내리는 하늘 아래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혁이 찬이를 안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코피 쏟고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료진이 찬이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처치실로 급하게 이동했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내 아들이에요. 지금은 치료가 우선입니다. 밖에서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민혁을 막아섰습니다. 처치실 문이 닫혔습니다. 민혁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제발, 제발. 잠시 후 소희가 나머지 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태양이가 민혁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찬이 어떻게 돼요?
지금 치료받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찬이 죽는 거야? 엄마처럼 죽는 거야? 민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니야. 안 죽어. 찬이는 안 죽어. 다리도 민혁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무서워. 찬이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의사 선생님이 찬이 낫게 해줄 거야. 민혁은 새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소희가 민혁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치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긴 의자에 앉아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민혁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3시 드디어 처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찬이 어떻습니까? 괜찮은 겁니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호자분 앉으시죠. 앉기 싫습니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이가 희귀 혈액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희귀 혈액 질환이요? 네. 혈액을 만드는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유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수도 이 병을 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 중에 버티지 못했던 것입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까?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빨리요. 지금 상태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민혁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골수 이식이요? 그럼 제 골수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니까요. 가족 중에 일치하는 기증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일단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민혁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민혁은 의사를 따라 검사실로 갔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에 꽂혔습니다. 피가 뽑혀나갔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온 민혁은 다시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소희가 다가왔습니다. 민혁 씨, 찬이 어떠세요? 민혁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하대요. 제 골수가 맞으면 좋겠는데. 소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수도 그 병 때문에 고생했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거든요.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찬이가 누워있는 중환자실 유리창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몸에 온갖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민혁을 불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혁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골수가 맞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민혁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다른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골수 기증자 명단을 검색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찬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달 정도입니다. 민혁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1달. 겨우 1달. 최대한 빨리 찾아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연락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민혁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경영권도 회사도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면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시죠? 강민혁 회장님이시죠? 홍 여사의 변호인입니다. 민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용건입니까? 홍 여사께서 제안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제안? 아드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습니다. 홍 여사께서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민혁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금고에서 가져온 증거물을 파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드님 치료비는 물론 전 세계에서 골수 기증자도 찾아드리겠습니다. 민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손자의 목숨까지 거래의 도구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합니다. 회장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드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한다고요. 어머니한테 전해요. 찬이는 내가 살린다고. 민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찬이가 보였습니다. 작은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기계음으로 울렸습니다. 민혁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찬아, 아빠가 꼭 살릴게. 꼭.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양이, 별이, 다리가 다가왔습니다. 새 아이가 유리창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태양이가 동생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찬아, 빨리 나와. 우리 같이 놀아야지. 별이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느님, 제발 찬이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다리도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민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새 아이가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모습,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찬이의 심장 박동 소리. 민혁은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증거를 포기하면 찬이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면 지수의 한은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아이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금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나 어떻게 해야 해? 머릿속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민혁은 열쇠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검찰에 증거를 제출하려던 계획을 멈추고 홍 여사의 변호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찬이의 목숨 앞에서 복수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혁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전화가 먼저 울렸습니다. 소희였습니다. 민혁 씨, 지금 어디예요? 병원이요. 왜요? 찾았어요. 찾았다고요. 소희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뭘 찾았다는 겁니까? 제대열이요. 지수가 아이들 제대열을 보관해뒀어요. 해외 특수은행에. 민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대열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수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내 쌍둥이 제대열을 따로 보관해뒀대요. 스위스에 있는 특수은행에요. 지수 유품 정리하다가 서류를 찾았어요. 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제대열로 찬이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의사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가능성이 있대요. 쌍둥이 제대열이니까 일치할 확률이 높대요. 민혁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혁은 의사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제대열 보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희망이 있습니다. 쌍둥이 제대열은 일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스위스에 연락해서 공수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일주일 내로 가능합니다. 민혁은 의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혁은 중환자실로 돌아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가슴이 여전히 미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찬아, 엄마가 널 살렸어. 엄마가 남겨놓은 거로 내가 살 수 있어.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버텨. 아빠가 꼭 살릴게. 새 아이가 민혁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양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찬이 살 수 있어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찬이 살릴 방법을 남겨놨어. 엄마가요? 그래. 너희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엄마가 하늘에서 찬이 지켜주고 있어. 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다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최고야. 민혁은 새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절망뿐이던 병실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병원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민혁은 잠들지 못하고 중환자실 앞을 지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찬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지만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지수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눈을 닮아 다행이다. 민혁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남긴 사랑으로 아이들 키울게. 약속해.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병원 창문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민혁은 그 눈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일주일 후 스위스에서 공수된 제대열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혁은 무균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찬이에게 제대열을 투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3시간째 의사가 무균실에서 나왔습니다. 민혁이 달려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찬이 괜찮습니까?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투여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지켜봐야 합니다.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2, 3일 내로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민혁은 유리창에 손을 대었습니다. 찬이의 작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찬아,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버텨. 그날 밤 민혁은 무균실 앞 의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을 붙이려 해도 찬이 걱정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혈액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겁니다. 민혁은 유리창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찬이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하기만 하던 입술이 연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찬아.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흘 후 찬이가 눈을 떴습니다. 민혁이 무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찬이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아빠. 찬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흘러나왔습니다. 민혁이 찬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찬아, 아빠야. 알아보겠어? 응. 아빠. 찬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민혁은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잘했어. 우리 찬이 정말 잘했어. 아빠, 나 배고파. 민혁이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호빵? 알았어. 호빵 사줄게. 찬이의 회복 소식에 태양이, 별이, 다리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무균실 유리창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찬이가 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 누나? 다리. 태양이가 유리창에 손을 대었습니다. 찬아, 빨리 나와.
같이 놀자. 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찬아, 울지 마. 언니가 있어. 다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찬아, 나 기다려. 민혁은 내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찬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민혁은 나머지 세 아이를 데리고 병원 옥상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아빠, 저거 뭐야? 다리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연을 날리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연이야, 날려볼래? 어떻게 하는 건데? 민혁이 매점에서 연을 사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실을 쥐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잡고 바람이 불면 놓는 거야. 태양이가 연을 들고 뛰었습니다.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와, 떴다. 별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다리도 뛰어다니며 환호했습니다. 민혁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아빠로서의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의 휴대폰에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뭔데? 홍 여사의 핵심 비서가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수? 네. 찬이 도련님 투병 소식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홍 여사가 지시한 모든 범죄 행위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민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내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민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서 홍 여사의 구속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민혁은 병원 로비의 텔레비전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수갑을 찬 어머니가 기자들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 여자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텔레비전을 끄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찬이가 침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찬아, 뭐 그려? 우리 가족. 아빠, 나, 형, 누나들. 찬이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네모난 집 앞에 5명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우리 집. 예쁘지? 민혁은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응, 정말 예쁘다. 2주 후 찬이가 퇴원했습니다. 민혁은 내 아이를 데리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압류 딱지가 떼어진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이 환호하며 뛰어들어갔습니다. 와, 우리 집이다. 다리가 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별이가 소파에 뛰어올랐습니다. 태양이도 웃으며 동생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찬이는 아직 뛰어다닐 힘이 없었습니다. 민혁이 찬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찬아, 힘들면 말해. 괜찮아, 아빠. 나 다 나았어. 찬이가 웃었습니다. 민혁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내 아이를 거실에 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뭐야, 아빠? 태양이가 물었습니다. 민혁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개명 허가서야. 너희 성을 바꾸는 서류야. 성을 바꿔? 응. 이씨에서 강씨로. 이제 너희는 강태양, 강별, 강달, 강찬이야.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성이랑 같아지는 거야? 그래.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야. 법적으로도. 찬이가 민혁에게 안겼습니다. 나 강찬이야? 진짜? 진짜야. 좋아. 태양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양, 멋있다. 민혁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내일 엄마 만나러 가자. 이 서류 엄마한테 보여주자. 엄마 묘소 가는 거야? 응. 엄마한테 우리가 한 가족 됐다고 말해주자. 다음 날 민혁은 아이들과 함께 지수가 잠든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한 언덕 위에 지수의 묘비가 있었습니다. 민혁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계명 허가서를 묘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수야 왔어. 아이들 데리고 왔어. 아이들이 민혁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태양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태양이야. 이제 강태양이 됐어. 별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나 별이야. 아빠가 우리 성 바꿔줬어. 다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나달이야. 찬이가 민혁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팠는데 다 나았어. 아빠가 살려줬어.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야, 늦어서 미안해. 그때 널 믿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 아이들 내가 지킬게. 평생. 바람이 불어벗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아이들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찬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꽃 선물해 주는 거야? 민혁이 찬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희 예쁘다고 꽃 보내주는 거야.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민혁도 웃었습니다. 지수의 묘비 앞에서 5 식구가 처음으로 온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민혁은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작은 벚나무 묘목이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 우리 집에서도 벚꽃 볼 수 있어. 태양이가 삽으로 흙을 파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해? 몇 년은 걸려. 하지만 너희가 크는 만큼 이 나무도 클 거야. 별이가 나무에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나무야, 빨리 커. 찬이도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무야, 우리 친구 하자. 민혁은 아이들이 나무 주위에 모여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지수의 낡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유품 상자에서 찾은 것이었습니다. 애들아, 이리 모여봐. 아이들이 나무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찰칵. 민혁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룹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민혁은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혁은 회의실에서 이사진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건을 논의하는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사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가슴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민혁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이 달려왔습니다. 민혁이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민혁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119에 전화했습니다. 이사들이 민혁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민혁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내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애들아. 민혁의 눈이 감겼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민혁은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서울 도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민혁은 곧바로 처치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바로 수술 준비하세요.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민혁의 심장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저택에서는 소희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소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소혜 씨입니까? 강민혁 회장님 보호자 되시죠? 네, 그런데요.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쓰러지셨다고요? 거실에서 놀던 아이들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이가 다가왔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야? 소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좀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대. 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가 아파? 많이 아파?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셔. 우리도 빨리 가보자. 소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찬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모, 아빠 죽는 거야? 소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빠 안 죽어. 의사 선생님들이 잘 치료해 주실 거야. 다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도 병원 갔다가 안 돌아왔어. 소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백미러로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네 아이 모두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소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물었습니다. 강민혁 환자 보호자입니다. 어디 계세요?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보호자분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려주세요. 소희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힘내. 별이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느님, 제발 아빠 살려주세요. 다리와 찬이도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앉아 서로에게 기대었습니다. 소희가 담요를 가져와 아이들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애들아,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아빠 금방 나오실 거야. 새벽 2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소희가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과로가 심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어요.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소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식은 언제 돌아옵니까? 그건 환자분 하기 나름입니다. 빠르면 며칠, 늦으면. 의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혁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기계음으로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아빠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찬이가 유리창에 손을 대었습니다. 아빠, 일어나. 나 여기 있어. 태양이가 동생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괜찮을 거야. 아빠는 강해. 하지만 태양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 민혁의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재벌 그룹 회장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라는 제목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그룹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투기 자본이 공매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민혁의 반대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장에 있던 홍 여사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바깥 세상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민혁이가 깨어나기 전에 아이들을 손에 넣어야 해. 홍 여사의 지시를 받은 측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 부적격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혁의 위독설을 보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소희가 경호원들과 함께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홍 여사 측에서 아이들의 양육권 부적격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의식불명인 강민혁을 대신해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소희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막아보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깨어나지 않으시면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소희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 소희는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돌아가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양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곁에 있을 거예요. 아빠가 깨어날 때까지. 간호사들도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서 네 아이가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중환자실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심폐소생술 준비. 아이들이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민혁의 가슴을 압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찬이가 유리창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가지 마. 찬이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양이가 찬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별이와 다리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새벽 병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제세동기가 작동했습니다. 민혁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심장 박동이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심박 돌아왔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민혁은 혼수 상태 속에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지수야.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혁 씨, 아직 올 때 아니에요. 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가요. 지수가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아이들 부탁해요. 꼭이요. 지수의 모습이 희미해졌습니다. 민혁이 손을 뻗었습니다. 지수야, 가지 마.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일어나. 아빠, 가지 마. 민혁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아이들이 아빠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향해 민혁은 어둠 속에서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민혁의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습니까?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급히 호출되었습니다. 민혁이 산소호흡기를 떼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첫 마디는 거칠고 낮았습니다. 아이들 어디 있어? 지금 복도에 계십니다. 밤새 여기 계셨어요. 민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네 아이가 보였습니다. 복도 바닥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불러와. 당장. 간호사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애들아, 일어나. 아빠 깨어나셨어. 태양이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진짜요? 태양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생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 일어나. 아빠 깨어났대. 내 아이가 중환자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혁의 침대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찬이가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 무서웠어. 아빠 죽는 줄 알았어. 민혁이 찬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를 어루만졌습니다. 안 죽어. 아빠 안 죽어. 너희 두고 어디 가겠어. 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다시는 아프지 마. 응? 알았어. 약속할게. 다리가 민혁의 이불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안 버리는 거지? 진짜지? 절대 안 버려. 평생. 태양이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민혁이 태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아, 동생들 잘 지켰구나. 고마워. 태양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결국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나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어. 민혁이 팔을 뻗었습니다. 내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아이들을 안은 순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아이들이 민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민혁도 함께 울었습니다. 소희가 병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혁은 변호사를 호출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화상회의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그룹 이사회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이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쓰러진 사이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더군. 이사 한 명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단지 회사를 위해. 닥쳐. 민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편에 붙어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했지? 내가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기 서류가 있어. 너희가 해외 투기 자본과 짜고 공매도 공격한 증거. 회사 돈 빼돌린 내역. 다 있어. 민혁이 서류를 카메라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사퇴해. 안 그러면 검찰에 넘길 거야. 이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10까지 셀 테니까 결정해. 하나, 둘, 사퇴하겠습니다. 한 명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나머지도 줄줄이 따라 손을 들었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일까지 사표 제출해.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민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홍 여사의 가석방 심사가 열렸습니다. 민혁은 변호사를 통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수의 금고에서 찾은 추가 증거도 함께 보냈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 여사의 가석방은 영구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추가 범죄 혐의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민혁은 그 소식을 병실에서 들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할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혁은 퇴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직원들, 기자들, 그리고 민혁을 응원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민혁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혁이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진정한 분은 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힘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민혁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홍 여사의 흔적을 모두 치우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 지수의 사진과 아이들의 그림을 걸었습니다. 차가웠던 저택이 따뜻한 집으로 변해갔습니다. 민혁은 소희를 불렀습니다. 소혜 씨,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룹복지재단 이사장을 맡아주세요. 지수의 뜻을 이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저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요. 소혜 씨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지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소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지수를 위해서 해볼게요. 민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희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해요. 지수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요. 그날 저녁 민혁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직접 요리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였습니다. 맛은 형편없었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빠 요리 짜. 다리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래. 미안, 다음엔 더 잘할게. 괜찮아. 아빠가 해준 거니까 맛있어. 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민혁은 아이들과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의사가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찬이가 민혁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우리 안 헤어지는 거지? 민혁이 멈춰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찬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응, 영원히 안 헤어져. 약속해. 새끼손가락. 찬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민혁이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도장? 두 사람의 엄지손가락이 맞닿았습니다. 태양이, 별이, 다리도 달려왔습니다. 나도 약속? 내 아이와 민혁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5개의 손가락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우리 가족 영원히. 민혁이 말했습니다. 영원히. 아이들이 따라 외쳤습니다. 저녁 노을이 정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5 식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뒤 민혁은 아이들과 함께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산속 별장이었습니다. 지수와 함께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눈이다. 다리가 눈밭으로 뛰어갔습니다. 별이도 뒤따라 달렸습니다. 태양이와 찬이도 눈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민혁은 차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 눈사람 만들자. 찬이가 소리쳤습니다. 민혁이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만들자. 큰 거 만들자. 5 식구가 눈을 굴렸습니다. 작은 눈덩이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빠, 이거 너무 무거워. 태양이가 힘겹게 눈덩이를 밀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도와줄게. 민혁이 태양이 옆에서 함께 밀었습니다. 눈덩이가 굴러가며 더 커졌습니다. 1시간 뒤 커다란 눈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별이가 당근을 가져와 코를 만들었습니다. 다리가 돌멩이로 눈을 붙였습니다. 완성이다. 아이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민혁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다 같이 웃어. 아이들이 눈사람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찰칵. 사진 속에서 5 식구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아이들은 눈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태양이와 달이 한 팀, 별이와 찬이 한 팀이었습니다. 아빠는 우리 팀이야.
찬이가 민혁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민혁이 웃으며 눈을 뭉쳤습니다. 눈덩이가 날아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설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혁도 아이처럼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맞았다. 태양이가 환호했습니다. 민혁의 등에 눈이 맞았습니다. 이 녀석? 민혁이 눈을 뭉쳐 태양이에게 던졌습니다. 태양이가 피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눈밭에 드러누운 태양이가 웃었습니다. 아빠 던지기 못해. 뭐, 이리 와봐. 민혁이 태양이에게 달려갔습니다. 태양이를 안아들어 눈밭에 굴렸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달려와 민혁 위로 올라탔습니다. 으악, 무거워. 민혁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다섯 식구가 눈밭에서 뒹굴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별장 암벽난로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혁은 아이들에게 코코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4개의 머그컵에 하얀 마시멜로가 떠 있었습니다. 와, 맛있겠다. 다리가 코코아를 받아들었습니다. 호흡 불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맛있어. 다행이다. 아빠가 처음 만들어 본 거야. 아이들이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혁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펑펑 쏟아졌습니다. 아빠, 우리 편지 읽자. 별이가 말했습니다. 오기 전에 아이들이 서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 누가 먼저 읽을래? 나. 찬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빠에게. 아빠, 나 아팠을 때 많이 무서웠어. 근데 아빠가 내 손 잡아줘서 괜찮았어. 아빠 사랑해. 찬이가. 민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도 사랑해, 찬아. 다음은 달이었습니다. 아빠에게. 예전에는 아빠가 없어서 슬펐어. 근데 이제 아빠 있어서 좋아. 매일매일 행복해. 달이가. 달아, 고마워. 별이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빠에게.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을 거야.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엄마도 기뻐할 거야. 아빠, 오래오래 건강해. 별이가. 민혁이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기뻐하고 있을 거야. 마지막은 태양이었습니다. 태양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빠에게. 나는 아빠가 진짜 아빠인지 처음에 믿지 못했어. 근데 이제 알아. 아빠는 진짜 우리 아빠야. 아빠가 쓰러졌을 때 너무 무서웠어. 다시는 아프지 마. 나도 아빠처럼 동생들 지킬게. 태양이가. 민혁이 태양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태양아, 넌 이미 훌륭한 형이야. 아빠가 자랑스러워. 태양이가 민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혁은 네 아이를 모두 품에 안았습니다. 벽난로 불빛이 5 식구를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민혁이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수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유품 상자 깊숙한 곳에서 찾은 것이었습니다. 아빠도 읽을 게 있어. 엄마가 쓴 편지야.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편지? 민혁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혁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없겠지요. 미안해요. 아이들을 혼자 남겨두고 가서.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했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 얘기 많이 해줬어요. 아빠는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언젠가 꼭 데리러 올 거라고. 제 말이 맞았죠? 민혁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부탁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지수가 민혁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찬이가 민혁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아빠, 울지 마. 엄마가 슬퍼해. 민혁이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래, 안 울게. 고마워, 찬아.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혁은 내 아이를 커다란 침대에 나란히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빠, 동화책 읽어줘. 별이가 졸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민혁이 책장에서 동화책을 꺼냈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네 쌍둥이가 살았습니다. 민혁이 직접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점점 감겼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네 아이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평온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민혁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송이가 부드럽게 창문에 내려앉았습니다. 민혁은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우리가 해냈어. 잠든 아이들의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혁은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 아이를 양옆에 끼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의 눈송이가 마치 지수가 보내는 축복의 입맞춤 같았습니다. 민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창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따뜻한 별장 안에서 5 식구의 숨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행복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눈보라치던 그날 사거리에서 군밤을 팔던 내 아이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혁은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몰랐습니다. 회사와 돈, 권력만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네 쌍둥이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지수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아이들 안에 살아있습니다. 민혁은 그 사랑을 이어받아 아이들을 키워갈 것입니다. 평창에 눈 내리는 밤 5 식구가 나란히 잠든 그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